오늘은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하는 공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나? 주석.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248, 291. 이게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의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 중복되는 거는 좀 건너뛰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절차부터 행정 예고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갑, 을, 병 채권 가압류가 됐다, 그죠? 채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다, 그죠? 이게 근거법 조문이 248조 1항하고 291조. 그러니까 공탁을 하면은 이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을 한 경우에 이제 효력은 변제 공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 공탁의 성격도 있지만 변제 공탁이라고 보면 편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공탁을 하고 나면은 이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가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가 되죠, 그죠? 피공탁자 기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탁급 출급 청구권을 갖는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게 297조에 따라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자, 공탁을 이렇게 하면 공탁서를 가지고 돈 내고 나서, 그죠? 공탁서를 이렇게 받아오죠. 공탁서를 받아오면은 다시 이렇게 가압류 발령한 부분, 먼송 앞발 법원에 사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이었는데 지금 가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유 신고는 248조에 의한 사유 신고하고 성질이 다르다. 248조는 배당 요구 종기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 사실을 신고하는 의미밖에 없다. 배당 가입 차단료도 생기지 않고 배당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가압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공탁 통지를 채무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공탁 통지를 해줘야 된다. 공탁 통지라고 가압류한 채권자에는 공탁 사실을 통지한다. 사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탁 사실, 채권자한테는 공탁 사실 통지, 채무자한테는 공탁 통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와서요. 이 책은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22년 판 법원 실무 제휴입니다. 그죠? 공탁 실무 편람. 실무 계신 분들 이거 뭐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옛날 거 2015년인가 9년인가 뭐 옛날 거 있는데 많이 개정이 됐어요. 많이 개정되고 판례도 바뀌고 했으니까 최신판으로 구입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수험생도 법원 실무제휴 구입하기 뭐 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공탁법 책 보면 거의 뭐 법원 실무제휴를 뺄 부분 빼고 거의 법원 실무제휴하고 똑같은 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돈, 그 다음에 전액 공탁할 수 있고 근거조문은 291, 248조 1항이다. 자, 2번이 중요하죠, 그죠?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탁한 이후에 가압류의 효력이 청구 채권에게 해당하는 공탁 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미치므로 이 조문이다 그랬죠.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과는 달리 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거나 가압류와 관련된 금액을 전액 공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친 부분이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모두
피공탁자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전 시간에도 봤죠, 그죠? 전의 절차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나고 공통점이 있는지만 구별하는 게 공탁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무자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 기재하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가지고 가압류 채무자한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한다.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공탁 사실을 위한 통지를 한다. 자, 이거 사통.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통지, 이거는 공탁 통지, 사통. 객관식에서 이거 바꿔내면은 그냥 틀려버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유신고할 때,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에도 사유신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문에 따라서 사유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때 공탁 후 그 내용 서면을 가압류 관련법원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나중에 본압류를 위한 보존처분에 불과한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 요구가 없다. 샷다 이런 거 안 내려간다. 그죠? 샷다는 안 내려가고 배당 절차를 개시하는 사유자가 되지 않으므로 압류로 인한 공탁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의미가 다르다. 단순히 가압류 관련법원에 공탁 사실을 알리는 의미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그죠? 차이점. 그 다음 공탁 사실 통지서 하나 보죠. 사실 통지서 보니까 가압류 채권자한테 이렇게 사실 통지를 보낸다. 사건 2020 2023 금 몇 호 채권자 갑을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압류 사건의 피가압류 채권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공탁 사건 번호 적어주고 금액 1억 적어주고 공탁자 제3채무자 적어주고 피공탁자 채무자 적어주고 공탁 2023 2월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압류 통지를 가압류 채권자한테 공탁 사실 통지를 해준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지급 절차.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죠, 그죠? 가압 소송의 흐름은 1, 2, 3로 간다, 그죠? 가압류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하고 강제 집행한다. 그때 을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자, 갑, 을, 병. 채권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그리는 그림대로 이렇게 일자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일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압류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압류. 본안 판결 받고 강제 집행할 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를 시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채권 집행의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압류 통지서가 왔고 제3채무자한테 2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결정문이 2번 온다고. 이렇게 2번 똑같이 갑으로 오죠, 그죠? 채권자가 똑같더라도 그 압류경합이 성립합니다. 압류경합의 상 235조 압류경합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사유신고.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에 가압류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 경합이 생기면, 자, 여기까지 읽고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지금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다고 248 1항 291 공탁을 한단 말이야. 공탁을 하면은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게 됐죠. 가압류 채무자한테.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297조에 따라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가압류 효력이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을의 다른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행채권을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집행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압류. 그러면은 공탁소가 제3채무자가 되죠. 여기 압류 결정문이 온단 말이에요. 압류 결정문. 이 압류 결정문이 이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 경합이 생기면, 압류 경합이란 건 뭐다? 집총과 피총이 있는데 집총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이 7천, 3천, 1억인데 이렇게 공탁된 거는 뭐 5천이다. 그래서 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공탁금 출금 청구권이 5천이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집중이 크잖아, 그죠? 그러면 압류 경합이 생긴다. 자, 공탁권은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 신고해야 된다. 자, 이러면 이 공탁권은 먼송 앞발에 먼송 앞발에 사유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 이거는 갑은 가압류를 했고 A는 압류를 했다. 그러면 먼송 앞발이니까 압류 명령을 발한 A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탁금은 사유 신고 후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 따라서 지급위탁에 의해서 지급된다. 이거 뭐 배당이 된다. 배당 절차를 거쳐서 한다.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그죠? 오래 걸린다. 돈 찾는데.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여기서 다시 뭘 보냐면, 자, 보세요. 좀 지울 거 지우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갑을 가압류를 했단 말이야. 가압류를 했어. 공탁을 했어. 248, 291 공탁을 했어. 그럼 이렇게 공탁급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겠죠? 297조에 공출이 생긴다고. 공탁급 출급 청구권.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위에 A가 압류를 한다. 압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류를 하면 이 공탁소에는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겠죠. 제3 채무자니까. 자, 근데 보세요. 압류가 지금 하나만 왔나요? 아니다 이거죠. 이 가압류가 이렇게 공탁이 돼버리면 여기에 가압류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297조 때문에. 공탁급 출급 청구가 생기니까 여기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경합이 되는 거예요. 경합이. 그래서 요거 경합됐을 때는 공탁공무원은 사유 신고하는데 먼송 앞발에 한다. 그죠? 먼송 앞발에. 이건 가압류고 압류이기 때문에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한다.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가압류다. 그러면은 먼송 앞발, 그러니까 가압류 먼저 가압류 결정문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한다. 여기까지 해두고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여기서 요 밑에 답원에 자, 답원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있은 후에 공탁이 됐죠, 그죠? 있은 후에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 채권에 해당하는 그 공탁 금액에 대한 피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미치는데 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아까 그림 봤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국가에 송달되면 291, 248에 따른 공탁은 이 공탁은 248로 집행공탁으로 바뀌어서 공탁권은 즉시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소멸하고 뒤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는다. 자, 이거 그 법원 실무 제요는 리딩 읽어서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예를 들어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그 문장을 뭐 꼬아내고 이러진 않는다고.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거지. 꼬아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보자고, 그죠? 이해를 한 번씩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중복되더라도. 자, 이렇게
가압류가 됐단 말이죠. 가압류가.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다. 그죠? 공탁을. 291, 248. 공탁을 하면은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자, 이까지죠. 그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까지. 그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압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이까지. 그래서 이때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가 자기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이 말이죠. 압류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국가에 송달되면 이건 뭐냐? 이렇게 A가 압류하거나 또는 이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1, 1, 2, 3 가압류한 다음에 가압류 이렇게 했죠. 지금 그 다음에 본안 소송하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할 때도 이때도 같이 한 번 더 송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송달하려고 하는데 얘가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하면 가압류 채권자한테 공탁 사실 통지하잖아요. 그죠? 사실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탁된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요 가압류에서 본안 이전하는 압류를 할 때는 이렇게 이 집행채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압류한다고. 그러면 이거 압류가 송달되겠죠. 압류가 송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송달되면은 원래 했던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존속하니까 여기에 온 송달이 여기도 가압류가 송달된 것처럼 그런 법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 가압류와 송달이 겹친다고. 그래서 압류가 경합된다. 이 뜻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248조, 291조에 의한 이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 집행공탁으로 바뀐다. 이제는 가압류는 이제 없어지고 248조 집행공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공탁권은 즉시 원송 압발에 사유신고해야 된다. 자, 맨 끝에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소멸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전 시간 했던 거 계속 상기를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248조는 어땠죠? 갑을 병 공탁을 하면 요게 피압류 채권이 소멸하고 집행은 종료된다 그랬죠. 자, 이거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갑을 병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요렇게 공탁하면 요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 상태에서 갑이 가압류에 기한 본안 소송을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이렇게 전이를 한다고. 이렇게 전이. 그러면 이게 피압류 채권이잖아. 그지? 이게 공출이 피압류 채권이잖아. 그러면은 공탁공무원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면은 사유신고하면 배당으로 간단 말이야. 배당으로 간다고. 그때 지금 요거처럼 요 피압류 채권 소멸하듯이 그래서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그래서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이 소멸되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일로 와 보세요. 지금 소멸됐을 때 을의 다른 채권자 A, B, C, D가 비로소 자기 집행채권을 가지고 압류가 들어왔다 하면 이 소멸된 채권에 압류했기 때문에 이거 헛방이라 그랬죠. 마찬가지 지금 가압류를 해가지고 248, 291에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나면 공탁금 출급금이 생기는데 갑이 승소 판결 받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다시 이렇게 압류가 돼버렸다. 그러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제는 소멸한다. 그죠? 소멸했기 때문에 을의 다른 채권자 A, B, C, D가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소멸됐기 때문에 헛방이다. 그죠? 얘들 배당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의 법리에 따라서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 권능이 아닌 구체적인 배당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배당 절차에 따라서 배당받는 거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제는 뭘 보냐면은, 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에만 공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갑, 을, 병. 가압류됐다. 7천만원, 1억. 근데 얘가, 압류된, 그죠? 1억 중에 3천이 있고 7천이 있으면 7천만 압류가 됐죠. 압류 효력이 몇 주죠. 그래서 7천만 공탁을 했다. 공탁을 했다. 이러면은 피공탁자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급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의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권은 즉시 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 신고하고 집행법원은 지급위탁에 따라서 공탁급 출급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왜? 자, 왜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출급을 할 수 없을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왜 가압류 실효가 되지 않는 한 자, 공출을 돈을 못 뺄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잖아, 그죠? 자, 가압류된 금액만 공탁을 하면, 이건, 요거만 공탁을 하면, 이걸 공탁하면, 이 7천만 원은 가압류 효력이 있죠. 가압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급 정지가 된다고. 만약에 3천까지 공탁을 했으면은, 이 3천은 이제 그 출급 그냥 해간단 말이죠. 그죠? 출급해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7천만 원만 가압류된 것만 공탁을 하면은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이제 7천에 가압류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공탁 법원에 가지고 이 돈 달라 하더라도 가압류는 지급 정지잖아. 지급 정지니까 공탁금은 돈을 안 준다. 돈을 안 준다. 그 다음 전액을 이제 공탁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색깔을 조금 또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까만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죠? 까만색. 가압류, 자, 이 부분 전액을 공탁하는데 갑, 을, 병, 제3채무자 이 7천만 원 1억을 공탁한다. 그죠? 1억을 1억이 피압류 채권인데 1억을 공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7천만 원 부분하고 3천만 원 부분이 있다. 자, 이거는 지급위탁으로 갈 거고, 이거는 출급이나 회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즉, 공탁법원에서, 자 보세요. 공탁법원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공탁을 하면 이렇게 공탁서를 받죠. 공탁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유신고는 248조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그냥 배당가입 차단료 이런 건 없다. 그죠? 이렇게 하고 을한테도 공탁 통지를 하고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공탁 사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을한테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중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 7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갑이 이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1, 2, 3 항상 1, 2, 3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압류 된 다음에 본안소송 그 다음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거 요거 요 전이할 때는 요렇게 가지고 그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전이되면 송달되면 공탁권은 즉시 원송 압발에 사유신고하고 지급이탁의 방법으로 돈을 찾아가게끔 한다. 자,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자, 피공탁자는 변제 공탁 이해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는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을은 채무자는 찾아갈 수 있고 채무자는 돈을 찾아갈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 출급할 때에는 지금 3천만 원 가져갈 때에는 규칙 33조에 따라서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야 된다. 누가? 가압류 채무자. 아까 이 공탁 통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돈 찾아갈 때는 공탁 통지서를 갖고 가야 돼. 공탁 통지서. 그 다음에 공탁자가 제3채무자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3천만 원에 대해서 회수할 때는 규칙 34조에 따라서 공탁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공탁서 지금 여기로 가 있잖아, 그죠? 여기로 가 있잖아. 이걸 다시 못 갖고 온다고. 이럴 경우에는 공탁 신고를 한 가압류 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을 교부받아 회수 청구에 사용하면 된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가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어렵다. 그죠? 자,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는, 이런 가압류가 있어. 487조에 따라서 변제공탁한 이후에 피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처분에 따른 가압류 채권자가 추심 청구를 하면은 공탁권은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도 동일하다 하면서 자, 나아가 이거 볼게요.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출도 많이 됐죠. 근로기준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 청구를 공탁권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거 그림 그려지나요? 자, 그림 안 그리면 일단 가불병부터 그려놔. 그냥 항상 일자니까 가불병부터 딱 그려놓고 지금 병이 공탁한단 말이에요. 291, 248 공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지금 체납처분 자, 그 국세징수법도 그 2년 전인가 완전히 개정돼 가지고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강제징수라고 쓰는데 일단 이제 체납처분 하는 거죠. 세무서가 요렇게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는 거야. 압류한다. 자, 이랬을 때 공탁공무원은 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돈 달라 하면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줘야 된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자,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뭐 가압류 임금으로 이제 가압류 그럼 요게 이제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압류가 된 거죠. 하더라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 청구를 공탁권으로 거절할 수 없다. 즉 얘가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된다. 예, 줘야 된다.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위와 같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면 공탁관은 채권 가압류권자들에게 공탁금 지급했다는 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좀 많이 틀리죠. 체납 처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체납 처분은 좀 다른 법리로 많이 흘러갑니다. 자, 한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가 세무서죠.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가면 돈을 지금 받아갔죠. 돈을 이렇게 받아가면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즉 이렇게 돈 받아가면 얘가 혼자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여기서 배당하는 거예요. 배당을 국세징수법상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얘가 돈 떼이는 게 아니다. 배당해 준다. 진행하고, 자, 가압류 채권자는 아까 임금 가압류 채권자는 여기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배당 요구를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배분 요구라고 합니다. 국징법일 때 이게 개정이 됐어. 예전에는 이렇게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배당하고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배당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이 파트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탁한 후에 가압류 명령이 취하돼가지고 가압류 효력이 실효되면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 통지서와 통지서 같죠? 가압류 실효됐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출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1, 2, 3에서 가압류를 했다가 갑이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자, 갑이 그러면 채권이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린다 그랬죠? 가압류를 했어. 공탁됐단 말이야. 공탁되면 어떻게 된다? 피압류 채권 소멸하고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가 생긴다. 공출이 생긴다. 이 상태에서 이 가압류를 취하를 해버려. 합의돼가지고 취하시켜. 그러면은 이렇게 취하 통지서가 가죠. 취하 통지서가 간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을은 이제는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이렇게 해서 돈 받아오면 된다 이거죠. 돈 받아오면 된다. 돈 받아오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걸 봐야지. 자, 다시. 2개 이상 가압류가 경합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 채무자가 그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해서 해방 공탁을 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야, 이거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취소됐다. 자, 취소되었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집행 공탁금 중에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공탁통지서, 가압류 집행 취소, 송달점에서에서 출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실무제휴는 해석되면 돼요. 리딩이 되면 돼. 다르게 출제를 안 해. 자, 이건 그림을 그려봅시다. 갑이 그한테 1억 받을 게 있었죠. 공사대금이. 그래서 병이라는 채권자가 여기에 6천을, 그 다음에 정이라는 채권자가 여기에 7천을. 이거 저 기출문제에서 봤나? 하여튼 이 사례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공탁을 하는 거죠. 291, 248
1억을 공탁합니다. 전액 1억. 그죠? 전액을 공탁합니다. 이 두 개의 가압류권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1억을 공탁합니다. 이때 1억을 공탁하나? 잠깐만 다시 경합대 제3의 공탁을 먼저 했죠? 공탁하고 그 중에 가압류 채무자가 한 개의 채무자가 자, 이 상태에서 이 공탁을 했단 말이죠. 공탁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한 개의 가압류 이 병거를 해방공탁한다 합시다. 이렇게 6천을 법원 공탁에 282 해방공탁한다. 해방공탁하면 이렇게 회수 청구권이 있죠. 해방공탁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취소가 안 된 나머지 가압류 사건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할 수 있다. 자, 이러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1번에 지금 병에 6천을 해방 공탁한다. 그죠? 해방 공탁. 그 뒤에 1억 중에 7천만원, 지금 1억 중에 이 7천만원, 7천의 가압류 효력이 있죠. 지금 6천만원은 가압류 해방공탁 때문에서 가압류가 취소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는 7천만원만 가압류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이 1억 이제 7천, 3천에 대해서만 출급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출급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다시 일로 가봅니다. 그죠? 해방 공탁돼 가지고 취소가 되었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취소되지 않은 해방 공탁으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 사건 이거죠. 7천만 원 요거 나머지 가압류 사건의 청구 금액 7천을 초과하는 이 7천을 1억 중에 7천을 초과하는 3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출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출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출급 청구권. 그럼 1억 중에 이렇게 그림 그리면 1억 중에 7천만 원 압류 효력이 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압류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죠? 똑같은 구조다. 그럼 해방공탁한 거는 어떻게 나중에 찾아갈까요? 해방공탁한 거는 그 병하고 갑 사이에 소송 1, 2, 3 해가지고 갑이 승소하면 그죠? 승소하면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게 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해서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6천만 원 이렇게 회수하는 거죠. 6천만 원 회수하고 6천만 원 이렇게 회수한다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회수하고 이렇게 회수한다고. 갑은 이 7천만 원은 나중에 정의 갖고 가겠죠. 그죠? 정의 갖고 가겠죠. 어려운 부분인데 요 사례를 아마 이렇게 좀 요 공백에다가 사례를 좀 그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 해방공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